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밤을 망설였습니다. 속이 상해서도 아니고 화를 내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 안에 이 말을 꺼내야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올해 63입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당뇨와 관절약을 달고 살고 있었고 아들은 37, 며느리는 그보다 2살 아래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 손주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아이, 그러니까 제 며느리는 처음엔 참 싹싹하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시집 오고 나서도 엄마라고 부르며 친정에 못 가는 날엔 제 방에 와서 같이 차도 마시고 고민도 나누고 했습니다. 제가 생선 손질을 못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앞치마를 두르곤 했고 김장철이면 묻지도 않고 먼저 나서주던 아이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아들보다 며느리에게 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집안일도 살림도 심지어 남편 약 챙기는 일까지 딸처럼 도맡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무슨 날이 되면 작은 화장품 하나라도 꼭 손편지와 함께 건네주고 제 생일엔 엄마 항상 건강하세요 하는 카드도 썼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말했어요. 시어머니 복 터지셨네. 며느리한테 저렇게까지 챙김받는 사람 드물지. 그럴 때면 속으로 흐뭇했어요. 그 아이가 시집을 잘 온 걸까, 내가 덕을 본 걸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복 받은 인생 같았죠. 시간이 지나 남편의 병세가 조금씩 악화되면서 제 건강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하고 기침이 길어지면 폐 쪽이 답답하고 어쩌다 병원에 갔더니 초기 폐 섬유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큰 병은 아니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에 저도 처음으로 늙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가 더 자주 들락날락했고 이따금은 엄마 이 약 드셨죠? 하며 복약 봉지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늘 바빴고 주말에도 쉬는 날이 별로 없다 보니 자연스레 며느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어느 날은 며느리가 묻더군요. 엄마 혹시 나중에 몸 더 불편해지시면 요양원 같은 데는 생각 있으세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든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처럼 가볍게 넘겼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집이 편하지 뭐. 그 아이도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땐 정말 그게 큰 의미 있는 말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직까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나는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챙겼고 아이들은 자기 삶을 꾸려갔고 며느리는 여전히 제 옆에서 살갑게 저를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평범함 아래 무언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단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가 달라졌다는 걸 정확히 언제부터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든 변화였는지도 모르죠.
어느 날부터인가 제 방 안 책상 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치운 기억이 없었는데 서랍 속 약봉지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메모지에 적어둔 병원 예약 날짜도 알 수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거 며느리가 치웠니? 하고 물으면 늘 웃으며 말했죠. 아니요, 엄마. 저 그런 거 안 건드려요. 웃는 얼굴인데 뭔가 피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또 한동안 며느리가 자주 전화를 받고는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 통화하더군요. 그 전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도 남편과 아이랑 영상통화하고 가족들이랑 전화할 땐 거리낌이 없던 아이였는데 그렇게 숨기는 듯한 말투, 짧게 내 날짜는 괜찮아요. 그럼 어머님 상태는 일단 메모해 둘게요. 하는 식의 말들이 귓가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상태. 그게 저일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뭐라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핸드폰을 제가 실수로 건드리게 됐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핸드폰이 울리길래 잠깐 화면을 봤을 뿐인데 그 순간 한 통의 문자 알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상담 일정 확정 입소 희망자 성함 박영본인 아님 대리 신청. 문자를 보고도 순간 뭘 본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이름 박영. 그리고 대리 신청. 요양원? 누가? 왜? 며느리가 부엌에서 걸레를 짜며 물었습니다. 엄마 뭐 찾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처럼 웃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지만 그날 그 모습은 내게 전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그 문자를 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아픈가? 내가 뭔가 심각한 병에라도 걸렸나?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상태라고 며느리가 판단한 건가? 그런데 그 어떤 말도 들은 적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아들에게서도 요양원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계속 눈치만 보며 살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또 전화를 받을 때 혹시 다른 상담이라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부엌에 나가면 혹시 대화가 끊기는 건 아닐까? 방문을 열면 혹시 또 무언가 몰래 적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믿었던 아이, 내 딸처럼 여겼던 아이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처럼 며느리와 점심을 차렸습니다. 된장을 풀고 조용히 호박을 썰고 두부를 넣는 동안 제 마음속에선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요양원 상담. 그 문자를 본 이후 제 머릿속은 멈춰버렸고 가슴은 불에 그을린 것처럼 계속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아들이 잠시 들렀습니다. 일이 바빠 늘 바깥일로 정신 없던 아들이 무심한 얼굴로 며느리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얘기 들었어? 그 말에
숟가락을 들던 며느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응, 아직. 아들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요즘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병원도 자주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곳을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안에 있던 밥알이 씹히질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덧붙였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힘드신 거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고 깨끗한 데예요. 산책길도 있고 간호사도 상주하고 엄마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실 거예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니? 너야? 아니면 내 남편이야? 그 질문에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딸처럼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본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 역시 자기 아내가 정한 그 길에 그저 아무 말 없이 따라가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편안함이 결국 우리에게 부담이 덜한 방식이라는 걸, 내 몸이 아픈 게 문제였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집에 있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로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혼자 키워낸 아들입니다. 남편이 아플 때 밤새 약 갈고 병원 오가며 아이까지 돌보던 며느리에게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집안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늦게까지 빨래하고 손주 도시락 챙기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계단은 내가 먼저 오르내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쉽게 무시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던 그 아이가 내가 잠든 사이 요양원 상담을 예약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지 못한 채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준 작은 쿠션이 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쿠션 안쪽엔 한때 그 아이가 썼던 쪽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서운함이나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만큼 믿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무너졌다는 건 누구보다 내가 나를 더 깊이 배신당한 느낌이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처럼 아침 밥상을 차리고 김을 구우며 장을 보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젠 무언가를 숨기려는 손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집어삼켰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손주가 두고 간 색연필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모든 시간을 그냥 참고 살았을까? 왜 한 번도 나는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나는 아직 요양원에 갈 나이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어른이다. 나는 버려질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기회는 몇 번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나는 늘 참아야만 좋은 사람일 거라 믿고 살았거든요. 젊었을 땐 남편이 말을 아껴도 무뚝뚝한 얼굴로 나를 지나쳐도 그 사람 성격이 그러니까라며 넘겼고, 아들이 나를 엄마보단 가사 도우미처럼 대해도 일하느라 힘들겠지라고 생각했으며, 며느리가 내 마음을 하나둘 지나치기 시작해도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을 조금씩 천천히 침묵 속에 묻어버렸던 겁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내게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진짜 내 마음은 뒤로 숨기고 늘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해왔죠. 아니야, 괜찮아. 고맙지 뭐. 나야 편한 게 좋아. 하지만 정말 편했을까요? 정말 고마웠던 걸까요?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이제 와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아니었어요. 나는 불편했고 억울했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내가 먼저 외면했습니다. 왜냐면 말하는 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며느리가 내가 아프다는 걸 빌미 삼아 요양원을 예약해 두었단 사실을 알았을 때조차 나는 그 자리에서 화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치를 보고 아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내 마음속 분노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조금씩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려 합니다. 이제는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불편한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도요. 나는 더는 침묵 속에 숨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나 몰래 요양원을 알아봤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며칠을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따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제게 엄마, 그때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다는 건 용서가 아니라 결정을 내린 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제가 틈틈이 모아두었던 생활비, 그리고 친정에서 물려받은 작은 땅 문서까지 모두 제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산은 아들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다 우리 식구 건데요 뭐. 하며 넘겼던 며느리의 말이 이젠 다르게 들렸습니다.
식구라는 말 안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가 빠져도 괜찮은 삶을 상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몫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잡고 유언장을 쓰기 위한 상담도 받았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제 재산과 삶의 방향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가 아니라 내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뒤 조금 낡았지만 아늑한 단층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이 있는 집이었고 방 하나엔 책상과 조용한 라디오를 들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살고 싶은 공간을 내가 직접 고른 겁니다. 이사를 하는 날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한텐 미리 말이라도 해주시지.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넌 나한테 말 안 했잖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아이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품어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내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복수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을 누군가의 결정에 맡기지 않겠다고 비로소 말한 것이니까요. 이사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보다 먼저 내 이름을 떠올립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지? 지금 내 몸은 어떤지, 내 마음은 어떤지. 예전엔 하루가 늘 누군가를 챙기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약부터 아들의 출근 도시락, 손주의 간식까지. 그걸 하며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확인이 없어도 나는 나로서 충분합니다. 새로 산 밥솥은 1인용입니다. 냉장고엔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채워져 있고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식단이 오히려 내 건강을 더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라디오를 켜면 낯선 DJ의 목소리가 이따금 정겹게 들려옵니다. 누구의 말도 끼어들지 않는 대화, 누구의 기분도 먼저 살피지 않아도 되는 자유. 혼자라는 건 때론 적막하지만 때론 따뜻합니다. 가끔 아들이 연락해 옵니다. 엄마, 불편한 건 없어요? 필요한 거 있음 말해요. 이제는 그 말 속에서 죄책감이나 변명 같은 걸 굳이 읽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이도 시간이 지나 무언가를 깨달아 가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느리의 연락은 아직 없습니다. 가끔 손주가 영상통화로 할머니 뭐 해요? 하고 물으면 나는 정원에 핀 꽃을 보여주며 조용히 웃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딱 좋은 곳에 살고 있단다.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시선들,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여야 한다는 압박, 무거운 짐 되지 않기 위해 침묵하던 나날들.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둘러싸여 살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며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참 고맙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 고요, 그게 지금의 나에겐 무엇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오래도록 살아오셨나요?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어디에 있었지? 하고 문득 돌아보게 되진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부드러운 어른이고 싶었고 무게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걸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누군가가 아무리 날 사랑해도 그 사랑이 들어올 틈조차 없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처음엔 상처였고 이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단어 덕분에 나는 내 자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상처를 떠올리고 그 상처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안아주는 일.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당신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절대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안엔 기다림도 침묵도 희생도 그리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함부로 설명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말 몇 마디로 당신의 가치를 흔들지 마세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스스로를 아껴왔는지를 당신만은 기억해 주세요. 내가 내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는 삶. 그게 우리가 가장 늦게 배우는 평화이지만 결국 반드시 만나야 할 진짜 나의 자리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이 조용한 이야기 한 조각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